오늘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아,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오늘은 유진의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35의 유진은 화려한 것보다 검소한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품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약혼식에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약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어머, 유진 씨. 옷이 그게 최선인가요? 오늘이 약혼식인데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게 좋아서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검소한가요? 검소한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 집안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신경 좀 써야겠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었죠.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올 때마다 그녀는 은근슬쩍 유진을 깎아내렸습니다. 유진 씨 집은 작은 편이에요. 우리가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결혼하면 그쪽 집안일까지 다 떠안아야 할 텐데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유진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유진의 어머니를 보더니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결혼하면 병원비며 간병비며 우리 집안이 다 감당해야겠어요.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이 유진 씨를 좋아하니까요. 순간 약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유진의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유진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기억하겠다는 말이에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약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투덜댔습니다. 저 며느리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기억하겠대요. 무슨 협박도 아니고. 그냥 예민한가 봐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쯧쯧. 앞으로 시집살이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버릇 좀 고쳐놔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요. 약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조사요? 갑자기 무슨? 미리 통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긴급 조사 건입니다. 내부 제보가 있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합니다. 그렇게 국세청 조사팀이 회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확인하고 임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황급히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국세청이 들이닥쳤어. 뭐? 국세청? 왜? 모르겠어.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대. 긴급 조사라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왔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 다 성실히 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해. 뭔가 단단히 준비해서 온 것 같아. 그리고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상부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주요 거래처 5곳이 동시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거래처들이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히 각 거래처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윗선에서 들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 해지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이탈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집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다 네 여자친구 때문이야. 분명히 그 애가 뭔가 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유진 씨가 뭘 할 수 있다고. 어제 약혼식 끝나고 이상한 말 했잖아. 기억하겠다고. 분명히 뭔가 한 거라고. 예비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안 돼요. 유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국세청을 움직이고 대기업 거래처들을 동시에 움직인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약혼식 다음 날 바로. 예비 신랑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시아버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백억 원대 추징금이 예상되고 거래처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는 회복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은요? 만기 연장 거부당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너무 계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요. 예비 신랑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약혼식 다음 날, 이 타이밍, 그리고 유진의 마지막 말. 오늘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설마, 정말 유진이 한 일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조용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죠. 예비 신랑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유진아, 혹시 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알아? 알아요. 세무조사 들어왔다면서요? 거래처도 다 떠났다고 들었어요. 너 혹시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냉정한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그게 타이밍이 너무 우연이에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무너질 준비가 돼 있던 집이 드디어 무너진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게? 궁금하면 제 친정에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어사, 대규모 세무조사로 경영난 직면. 주요 거래처 이탈, 부도 위기 현실화. 기사 댓글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탈세 기업이네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망해야죠. 직원들만 불쌍하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다고. 분명히 그 애가 뭔가 한 거야.
예비 신랑은 어머니를 말리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유진의 친정에 직접 찾아가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그는 차를 몰고 유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유진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면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녀에게 그런 힘이 있었던 걸까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알던 유진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넓은 대지에 세워진 고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유진이 나왔습니다. 왔어요? 유진아, 여기가 내 집이야?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비 신랑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계신 유진의 어머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그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카리스마와 품격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이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비 신랑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리죠. 저는 20년 전 국내 재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에 영향력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저희 회사에 일어난 일들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 딸 유진이가 직접 한 일이에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유진은 예비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배경을 숨겼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았고 검소하게 지냈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비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숨기면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누가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누가 저를 무시하는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유진아, 약혼식 날 어머니께서 받으신 모욕, 저한테 던진 무시의 말들, 그 모든 게 당신 집안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아직 제가 직접 손댄 건 없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그냥 이미 준비돼 있던 일들이 진행된 것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유진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내부 부정, 횡령, 불법 하도급. 다 알려져 있었죠.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딸이 약혼식에서 모욕당하는 걸 보고 저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준비돼 있던 조사들이 시작된 거죠. 세무조사도 거래처 이탈도 다 원래 일어날 일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이 이미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고 유진의 어머니가 그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경고였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예비 신랑은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유진의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지연. 20년 전 한진그룹을 이끌던 회장이었죠. 예비 신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그룹을 이끌며 냉철한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유명했던 경영인이었죠.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쳤고 그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유진 씨는? 제 외동딸입니다. 후계자로 키웠지만 이 아이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25살 때 이름을 바꿨어요. 한유진에서 그냥 김유진으로요. 학력도 숨기고 경력도 새로 시작했죠.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한지연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김유진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요. 예비 신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유진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줬고 진심으로 대해줬죠. 그래서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날 당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도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걸요. 유진아, 우리 어머니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의도는 없었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보고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병원비와 간병비를 당신네 집안이 다 떠안아야 한다고 했죠. 손님들 앞에서요. 제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요. 그건 제 어머니는 10년 전까지 수천억대 기업을 경영하던 분이에요. 지금도 개인 자산만 수백억이 넘요. 병원비? 우스운 소리예요. 당신네 집안이 평생 벌어도 우리 어머니 한 달 의료비도 못 될 거예요.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약혼 전부터요. 그게 제 습관이거든요. 딸이 결혼할 집안이면 당연히 알아봐야죠. 무엇을 알아보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회사 내부의 횡령, 직원들 임금 체불,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 세금 탈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의 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난 5년간 개인적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이 15억 원이 넘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도 3채. 모두 회사 돈으로 산 거죠. 그럴 리가. 여기다 증거가 있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회계장부.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예비 신랑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횡령 증거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약혼식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유진이한테 말해줄까 말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죠. 유진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약혼식 일주일 전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이 그런 분들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유진아. 하지만 약혼식 날 직접 확인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본성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집안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다는 걸요. 예비 신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늘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면해 왔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약혼은 파기하겠다고요. 그리고 당신 집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대가라니. 유진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시작에 불과해요. 곧 검찰 조사도 들어갈 겁니다. 횡령 혐의로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죠. 그건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건가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걸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진작에 망했어야 했어요.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협력업체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면서 유지해온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직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쪽에서 준비해뒀어요. 당신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 계열사에서 직원들을 전부 받아들일 계획이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예비 신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유진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이 결정할 일이에요. 횡령한 돈은 돌려줘야 하고 탈세한 세금은 내야 하고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는 배상해야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동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임금을 못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 직원들, 부당한 단가에 시달리다가 폐업한 협력업체들. 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 안 하세요? 예비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한테 전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저희도 선처를 고려하겠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발악하면 그러면 정말로 끝장을 보겠다고 전하세요. 예비 신랑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나도 싫어.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뭘 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네 회사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사과해야죠. 예비 신랑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은 창문 너머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야. 정말 괜찮겠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 내 딸답구나.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혼식 날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오늘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겠다고 했지. 네, 어머니. 이제 그 말을 실천할 시간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뒤에서 다 도와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밤이 끝나면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비시댁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고 추징금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합치면 1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검찰 조사. 이건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횡령이라니. 당신이 뭘 횡령했다고. 나도 모르겠어. 회사 돈을 좀 썼지만 그게 횡령은 아니잖아. 좀 썼다는 게 얼마야? 그게 한 15억 정도. 뭐? 15억? 예비 시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15억. 그 돈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편이 개인적으로 썼다니요. 당신 미쳤어?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좀 하고. 내 명의로 산 아파트들도 그 돈이었어.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하도급 업체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한 대우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소장 부본입니다. 한 사람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소송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억 원. 이 20억이요?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깎인 단가, 강요당한 무상 서비스, 지연된 대금 지급으로 인한 이자 손실. 다 합치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무추징금 10억, 소송배상금 20억. 합치면 3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예비 신랑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예비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한테 가봐야겠어요. 이제라도 사과하면. 사과? 그 애가 우리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아? 해봐야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과 함께 유진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어머니의 회사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이 유진의 진짜 세계였던 겁니다. 한유진 이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리셉셔니스트는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감이 사실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요. 38층에 도착하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끝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 씨 아니 유진 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약혼식 날 이사님과 이사님 어머님께 무례하게 굴었어요. 제가 경솔했고 오만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진은 아무 표정 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세무추징금, 소송, 검찰 조사 이 모든 게 이사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제발 멈춰주세요. 제가 왜 멈춰야 하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과하면 다 용서되나요? 사모님은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셨는지 알아요? 그건 직원들 임금 체불한 것만 해도 20건이 넘어요. 협력업체들한테 부당한 요구한 것도 수십 건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약혼식 날 제 어머니를 보고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병원비를 당신네 집안이 떠안아야 한다고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 어머니는 한지연이에요. 한진그룹 전 회장. 개인 자산만 수백억이 넘는 분이죠. 사모님네 집안이 3대를 모아도 우리 어머니 자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돈 많으면 다야.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도 돼.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것뿐이에요. 탈세한 건 세금으로 내고 횡령한 건 돌려주고 피해준 건 배상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망해요. 완전히 망한다고요. 그건 사모님 탓이에요. 제대로 경영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꼭 기억할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요?
무슨 복수를 하실 건데요? 사모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죠? 그 한마디에 예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유진 씨. 예비 신랑이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요? 유진이 예비 신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동안 남들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요. 임금 못 받아서 자살한 직원 있었던 거 알아요? 뭐? 3년 전 당신네 회사 생산직 직원 한 분이 자살했어요. 석 달치 임금을 못 받아서요. 그분한테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대요. 그래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예비 신랑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비 시댁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고 모든 자산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화려한 삶은 완전히 사라졌죠.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는 우연히 길에서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만족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사모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무너진 건 집이 아니에요. 제 시도 닭에 속 무너진 건 사모님이 쌓아온 품격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유진은 약혼 반지를 예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과 결혼할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예비 시어머니는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반지가 이제는 수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랑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그게 가능하겠어? 내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예비 신랑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능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우리 잘못한 거 맞죠?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오만했고 내 아버지는 탐욕스러웠지. 유진 씨 말이 맞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미 다 잃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돼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아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러났던 한진그룹의 계열사 하나를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괜찮겠니? 이제 내 정체가 다 알려졌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할 거야? 미련은 없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어머니, 약혼식 날 당하신 모욕 아직도 화나세요? 유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는 진작에 풀렸어.
그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는 후련해요. 하지만 유진아, 복수가 전부는 아니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도 이루고 싶어요. 내 꿈. 네.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요. 직원들을 존중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는 회사요.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그걸 이뤄줬으면 좋겠구나.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며칠 후 유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진 계열사의 새 대표로 취임하면서 향후 경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한진그룹 한지연 전 회장의 딸이자 오늘부터 한진테크놀로지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지, 약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요. 저는 한진테크놀로지를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우하고 협력업체들과 공정하게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약혼을 파기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가치관의 차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돈과 지위보다 사람의 품격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전 약혼자 집안의 몰락과 관련이 있나요? 그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럼 복수였다는 건가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혀야 하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에게.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는지. 처음에는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